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보호하는 보험 전문가 김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풀어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동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하는 보험, 평생을 동행하는 보험 전문가 정소라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로 주제를 나눠볼 건지 저희 첫 번째 보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받을 보험은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오늘 재가급여 보험은 김성훈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아나운서님은 미래에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실까요? 제가 요즘 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암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또 이 혈관 질환에서도 걱정이 되고 정말 온몸 곳곳이 다 걱정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치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전문가님은 어떠신가요? 아, 네. 저희는 치매는 이제 본인보다 이제 가족, 친인척 등이 고생하기 때문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암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아프면 그만이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의 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재가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암이나 뭐 아니면은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거는 내가 좀 고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챙겨야 하고 고생을 해야 돼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치매일 것 같은데요. 이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치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가요? 재가급여 보험을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노인 요양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알아야 하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알고 계시나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은 일단 노인일 때 장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는 보험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를 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진입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에 이제 보장을 받는 보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노인성 질병이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성 질병이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뇌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뇌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네.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 등의 후유증, 파킨슨병, 2차 파킨슨증, 중풍후유증 진전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직원이 파견해 일상생활활동 기준표를 통해 체크를 하면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5등급 이상 판정을 받으면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매달 보장받는 보험을 재가급여 보험이라고 합니다. 재가급여 보험은 별도로 따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은 아닌 치매보험 안에서 재가급여 특약으로 따로 넣는 담보입니다. 네, 오늘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질병이 있다는 점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해당했을 때 1에서 5등급으로 판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5등급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등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5등급 안에 들어오려면 어떤 기준들을 만족해야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장기요양 등급이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단해서 1에서 5등급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것인데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를 2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를 3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로서 자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 5등급으로 판정하고 있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6개 영역에서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중에 운동 장애와 관절 제한 영역에서 52개 항목 조사를 통해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부터 5등급이 해당이 되어 간단하게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부터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항목 중에서 총 45점 이상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미리 알고 계셔야지 좀 빠르게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장기 요양 보험이 이미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재가급여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전액 지원이 아니라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의 부담을 재가급여 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럼 국가에서 이제 85%나 80%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사실 내가 일상생활도 불편하다면 경제적인 소득이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5%나 20% 정도를 또다시 보장을 해주는 게 재가급여 보험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보험 안에서 또 별도로 특약으로 재가급여 특약을 넣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치매보험이랑 이 재가급여 보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걸까요? 치매보험은 CDR 척도라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점수는 0점에서 5점으로 나뉘는데 1점부터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1점 이상분 경증, 2점 이상부터 중증도, 3점 이상부터는 중증 치매로 분류가 되는데요.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로 보장받을 때 높은 금액으로 보장해 주지만 발병률이 높은 경증 치매는 낮은 금액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치매보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CDR 척도가 보험금 지급 기준인데요. 치매로 생긴 중풍 및 사지마비, 편마비, 욕창, 폐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나 불의의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매보험과 달리 재가보험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에 결정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치매를 포함하기 때문에 재가급여 특약을 하나만 넣어도 치매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치매보험은 1회 진단금만 받으면 반면 재가보험은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금 지급 기준이 치매보험이랑 재가보험이 다른데요.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CDR 척도가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겠고요. 재가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뿐만 아니라 또 치매보험은 1회 진단금만 받는 한편에 또 재가보험은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좀 요양이 필요하다 하신다면은 재가보험까지 준비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가입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지 좀 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전문가님? 재가급여 보험의 보험금 지급 조건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매달 자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주는 것인데요. 그 달에 한 번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달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장기 요양 등급은 5등급은 2년마다 2에서 4등급은 3년, 그리고 1등급은 5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재진단을 받지 못하면 3에서 6개월이 지나야 장기요양 등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재가 서비스를 이제 매달 받아야지만 재가급여 보험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좀 받아야 하는 건지,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이 장기 요양 등급을 우리가 몸이 더 나아진다면 좋은 거긴 한데 또 요양 등급이 바뀐다면은 재평가를 받는 동안 우리가 이 장기 요양 등급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재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방문요양, 가정의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방문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조하는 방문간호, 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월 9일 이내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호,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낮 동안 보호를 하고 저녁엔 다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인 주야간 보호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방문해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문 간호 서비스가 참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재가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서 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보험금 수령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사업소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복지용구 제품을 한 개 이상 구매하시면 서비스 이용으로 인정되어 월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용구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서비스 이용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장기 요양 등급을 5등급 이상 받아야지만 보험금 청구 기본 조건이 되는데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이 좀 어렵진 않은지, 그리고 판정될 때 이 판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진 않은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네. 신청은 이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 혹은 친족,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신청서에 따른 항목을 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공단 소속 직원은 주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이며 이들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30일 이내로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나 혹은 내 주변 가족 아니면 친족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이제 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해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방문 평가라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등급이 판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걱정되는 질병들 중에 암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가급여 보험은 암에 걸렸던 사람들도 우리가 좀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걱정되는데요, 전문가님. 네. 일반 보험의 경우에는 입원이나 수술,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에는 유병자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치매보험의 재가급여 보험은 약 복용 유무나 입원 수술을 따지지 않고
뇌졸중이나 인지능력 등 병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를 위한 보험도 좋지만 가족과 주변을 위한 재가급여 보험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이랑은 좀 상관이 없고 대신에 뇌졸중이나 인지능력 등 병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일단 간단하게 한번 네. 정리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가급여 보험은 치매보험 안에서 별도로 재가급여 특약으로 따로 놓는 담보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요양 등급 5등급 이상을 판정을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가입한 금액을 달마다 보험 만기까지 지급해주는 보험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김성훈 전문가님의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은 이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이대 혈관질환 보험은 오늘 전문가님 김동섭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이대혈관 질환에는 뇌,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혈관 질환 보험을 준비해 두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보험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는 뇌졸중, 뇌출혈,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장보험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면 가입할 당시에는 설계사분들이 전부 다 보장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지만 사실상 이대 질환, 혈관 질환들은 특약에 따라서 약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보장이 되는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보장 범위에 따라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0%나 20% 정도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보험에서 정한 코드가 맞아야 하지만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특약에 따라서 약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그 사회자님과 여러분들 모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이 있는지 아시나요? 혈관 질환이요. 혈관 질환이라면은 혈자가 일단 들어가니까 고혈압이 있을 것 같고요. 좀 저는 당뇨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당뇨도 좀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남자분들은 약 25%에서 28%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약 17% 정도로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남자분들만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약을 처방받고 관리만 꾸준히 하신다면 혈관 질환으로 발전될 확률이 낮아지겠지만 약 복용을 하지 않으시거나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 질환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성별에 따라서 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달라지는데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25%,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17% 정도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20%가 넘는 확률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분들 중 대다수가 가지고 계시는 이 고혈압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것도 표를 보면서 고혈압의 대표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에는 흡연이나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전 등이 있습니다. 사회자님은 운동을 자주 하시나요? 운동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하루에 30분씩 산책하고 또 따로 이제 운동장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요즘에는 골프를 시작해서 골프도 치고요. 아니면 배드민턴도 좋아해서 배드민턴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 표에서 보시면 절반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습관을 바꾸면 고혈압을 조금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방금 표로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병인데 이 병들을 좀 가지 않으시려면은 가벼운 운동이랑 좀 좋은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이 고혈압 환자 추이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다른 질병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 다른 질병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 합병증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부정맥처럼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서 사망률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혈압이 115에서 75는 정상 수치고요. 135에서 85면 사망률이 2배, 155에서 95는 3배, 175에서 105는 4배의 확률로 올라가게 됩니다. 혈압 수치가 높으시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 처방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약만 복용하셔도 정상 수치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지만 방치하거나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합병증으로 합병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시력 상실, 심부전증, 부정맥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약을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현저히 발병률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낮아지는 것뿐이지 발병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상담하게 된 고객님께서도 혈관 질환을 앓으신 다음에 엄청난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혈관 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이런 것들로 예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운동과 또 좋은 습관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한다 하더라도 또 질병에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약 처방 받으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습니다. 또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는 후유증도 앓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정말 무섭다는 게 또 이 후유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하고 오늘 또 제일 중요한 게 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가입하게 된다면 어떤 거에 좀 중심을 두고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담보별로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 담보는 크게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담보들이 각각 보장 범위가 다른데요. 뇌출혈 진단비는 세 가지 코드가 보이시죠? 이렇게 코드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으며 뇌졸중 진단비는 6가지 코드가 보상되고 보장 범위 안에는 뇌출혈 진단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위에 뇌졸중, 뇌출혈을 보상하는 총 6가지 코드를 포함하며 이외에 가장 중요한 뇌혈관 코드인 I64, I67, I68, I693 4가지를 포함하여 총 I60에서 I693까지 13가지 질병 코드로 진단되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가 내가 어떤 질병으로 진단될지를 모르니까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험만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내시면서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가 되어야만 어떠한 질병을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보장을 받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보장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좁은 보장 범위로는 뇌출혈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큰 보장 범위에는 뇌졸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은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 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을 보상하는 특약에는 크게 세 가지이며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분류합니다. 먼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특약의 큰 차이는 협심증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요.
그 이유는 협심증이 전체 심장질환 환자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I21, I22, I23 이렇게 세 가지만 급성 심근경색 코드에 해당합니다. 해당 코드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이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총 6가지 코드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협심증으로 진단받는 환자 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 중에 협심증을 같이 보상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특약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협심증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인데요. 오늘 두 가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협심증이랑 급성 심근경색증까지 모두 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허혈성 질환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심장질환 진단비는 이것보다 더 보상 범위가 넓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심장질환을 보상하는 세 가지 특약 중에서 가장 넓은 보장 범위가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질환 진단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정맥, 심부전 등도 보상을 해주는 가장 넓은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님, 부정맥이나 심부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사실 드라마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부모님, 친구분들이 이런 병이 좀 걸렸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사실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뭘 뜻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맥은 성인 기준으로 60에서 100회 정도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뛰는 현상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기름진 음식 그리고 흡연이기 때문에 이 원인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부정맥을 피해 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부전증은 심장의 펌프 작용의 저하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병인데요. 이것은 고혈압의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고혈압이 생겨서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심장은 이 압력을 견뎌내려고 점점 두터운 벽을 올릴 것이고 그러면서 심장은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사회자님, 사람 몸도 1kg 배낭을 메고 걷다가 20kg 배낭을 메고 걷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1kg만 매도 너무 무거울 것 같긴 한데요. 20kg는 사실 멜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20kg를 메고 걸으면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심장 또한 두꺼워진 벽을 견디기 위해서 과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기는 병이 바로 심부전증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부정맥이랑 심부전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부정맥과 심부전 질병을 모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조언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부정맥이나 심부전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 큰 보장 범위로 새롭게 추가가 된 심장질환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장에서 가장 큰 범위였다면 이제는 심혈관 질환이 심장에서 가장 큰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는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만 되는 것입니다. 노란색 테두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이고요. 마지막 빨간색 테두리는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모두 보상해주는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인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네, 심장질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가장 좁은 보상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이고요. 그 다음으로 더 큰 보상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가장 큰 보상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심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보상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걸 택하는 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제가 또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어떤 병인가요? 급성 심근경색증이 뭐냐면요. 이렇게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뭐 회장님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윽 하고 쓰러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장면일 때 심장을 잡고 쓰러지는 그 상황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네, 급성으로 일어나는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이해하면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뜻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보험 증권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보상 범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좀 집에 가서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증권에 있는 특약을 구성을 확인하고요. 전문가와 함께 약관을 보면서 보장 범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사실 설계사분들께서 설명해 주실 때 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서도 또 집 가서 약관 살펴보세요 하면은 약관이 뭔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들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험증권에는 특약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보이는데요. 약관은 특약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관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코드도 함께 적혀 있기 때문에 증권과 약관을 자세히 보아야 보상 범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 약관이 아니라 특약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관까지 확인을 해야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약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입할 시에 설계사님들께 한 번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관도 한번 확인시켜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약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많은 분들이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든든하고 정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입한 보험을 본인들부터, 나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내가 가입된 보장 범위가 맞는지 좁은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담당 설계사 분들과 얘기를 해서 잘 준비를 하시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대 혈관 질환 보험 확인을 해봤고요. 보상 범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내가 특약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좁은 범위의 특약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꼭 약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점이 어렵다면은 이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럼 두 번째 칭찬 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은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보험인데요. 이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정소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사망보험이 단순하게 사망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사망보험은 사망하면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나운서님은 혹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차이는 모르지만 생명보험이라고 하면은 단어로만 봤을 때 생명을 보장받는 보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손해보험은 우리가 손해를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생명보험사의 고유 업무는 인간의 생존과 사망을 다루고 있고요. 손해보험사의 고유 업무는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명보험과 사망보험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았는데요. 또 이거 말고도 제3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 고유 업무 외에 공통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를 말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3보험에 들어가는 종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상해보험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서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주로 다루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큰 차이점이 남아있죠. 이 사망보험에 대해서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생명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을 일반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손해보험에서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이란 내용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보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거의 상해 사망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상한 건가요, 혹시?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상해 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보통 손해보험사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기본 계약으로 상해 사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해 사망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상해 사망은 보장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약관을 보게 되면 외래적이고 우연적이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이 충족이 되어야만 사망보험금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급받기가 매우 어렵죠. 그에 비해 일반 사망은 쉽게 말해서 사망 진단서만 제출하면 지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반 사망 안에 질병 사망이랑 또 재해 사망이 있고 이 재해 사망 안에서도 이제 일정한 요건들을 만족해야지 상해 사망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뉴스 같은 데서 보거나 요즘엔 또 기사로 많이 나오는 점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자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많이 가입하고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경우에는 좀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자살이 아니라면 상해 사망이란 단어 자체가 다쳐서 죽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다쳐서 사망하면은 이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하거나 그리고 계곡에서 물놀이 중 사망을 하였다고 생각했을 때 보험사에서는 조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본인의 과실이 있는지 혹은 자살은 아니었는지 또는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당한 사고는 아닌지 등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서까지 입수를 해야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급받기가 힘든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네,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인의 과실이 있는지 또 자살은 아닌지 그다음에 이 경찰 조사서까지 입수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보상을 받는 사람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보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요, 일반 사망에 비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 억 단위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할 때 이 금액의 지급이 타당한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나는 사망하면 바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싶다. 내 가족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을 받고 싶다 한다면 사망의 범위가 넓은 일반 사망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사실 다른 보험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사망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내가 떠나고 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일반 사망으로 가입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일반 사망으로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 생명보험사에는 두 가지 사망보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신보험, 둘째는 정기보험입니다. 우선 종신보험에 대해 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종신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좀 단어 그대로 종신보험이면은 이제 몸이 끝나는 보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된다면은 보상을 받는 보험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00%의 확률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비싸게 되죠. 이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기간을 늘려서 최대한 20년으로 설정을 하신다면 매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제가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어가서 이제 100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50년은 더 지나야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은데 요즘엔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이 말은 곧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하고 또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5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한테 좀 맞는 좋은 상품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그 고민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고객님의 그 입장에 맞추어서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망보험금 체증형이라는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체증되어 올라가는 건데요. 최초 가입 금액 대비 250%까지도 체증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장 1억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최대 250%까지 체증이 되니까요. 2억 5천만 원까지도 사망보험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내가 가입하는 사망보험금이 체증형으로 2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팁 주고 계십니다. 사망보험금이 체증형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체증형이라면 물가 상승률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점이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이 제가 알던 거랑 다르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종신보험들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긴 인생의 리스크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사망에 대한 보장은 내가 남겨지고 나서 내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남겨진 가족들이 보상을 받는 건데 남겨진 가족들이 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수입을 갖게 된다면 사실상 내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것도 많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망에서 받는 돈보다 내가 이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전문가님? 제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년 납과 같은 그리고 높은 보험료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요, 좀 더 저렴하게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는데요. 종신보험과 땡땡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아까 잘 들어놨습니다. 종신보험이랑 정기보험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맞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죠. 정기보험은요, 보험을 만기 일자를 설정해서 종신이 아닌 60세, 70세, 80세로 정해두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만기가 이제 종신이 되는 게 아니라 짧아지니까 요 보험료는 좀 저렴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종신토록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이 필요치 않으시다면 가장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정할 때 60세, 70세 이런 식으로 날짜를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그 안에 사망해야지만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입할 때 만기를 설정해서 가입하게 되시는데요.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60세부터 90세까지 5년 단위로 만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해둔 그 기간 안에 사망하지 않으시면 이 보장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거죠. 사망보험은 좀 비싸다는 제가 인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험료 부담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그 기간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저는 조금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저렴하게 사망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건 꿀팁이지만 그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절충안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조합해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조합해서 가입하게 되면 또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정기보험이 잘 가입하게 된다면 법인 대표님들께 좀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혜택이 많아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망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사망하실 때에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죠. 그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으로 회사와 가족의 금전적인 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인세 절감입니다. 계약자를 법인으로 해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90세 만기 정기납으로 활용하신다면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상속 증여세 및 가업 승계 시에 절세 효과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퇴직금 플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정기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요, 납입 후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 원금의 100%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표나 임원분들이 퇴직하시거나 회사에 갑작스러운 지출 이슈가 생겼을 때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활용해서 이 급락하는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혜택이 있다면은 좀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 혜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상품입니다. 제가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정말 가입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혜택 외에도 10가지가 넘어가는 혜택이 있으니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관심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간단하게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과 손해보험사의 또 상해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사망보장을 받으시려면 생명보험사 사망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기간 설정에 따라 종신보험이 있고 정기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또 대표님들께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큰 혜택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아주 좋은 또 플랜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가급여 보험, 2대 혈관 질환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 보험까지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겠지만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TV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